제임스 불건은 1993년 당시 2살의 큰 푸른 눈, 밝은 미소, 모래빛 갈색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잃었기 때문에 겨우 생긴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어디를 가든지 제임스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어머니는 제임스를 데리고 쇼핑센터 방문했습니다. 제임스는 어머니의 과보호로 외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육점에서 지갑을 꺼내기 위해 잠깐 제임스의 손을 놓았을 때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3살 딸 아이와 2살의 아들이 10살 전후 2명의 남자아이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남매에게 지갑을 열고 닫는 것을 보여주며 주의를 끌고 있었고 아이들을 부르자 바로 달아났습니다. 제임스의 어머니는 제임스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쇼핑몰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신고 후 경찰은 제임스를 찾기 위해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포니테일을 한 노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길한 제보에 경찰은 총력을 다해 수사하기 시작했고 쇼핑센터의 CCTV에 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남자아이 2명이 제임스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빠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 2명과 같이 있었기에 제임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어머니는 울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쇼핑센터에서 사탕, 건전지, 트롤 인형 등 다양한 품목을 닥치는 대로 훔치고 있었고 2살에서 3살 전후의 아이들 근처에서 맴돌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남매에게 접근했다가 그 어머니에게 제지당하는 모습도 확인했고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결정적인 것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거의 실종 사건은 화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는 이틀 후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쇼핑센터와 멀리 떨어진 리버풀의 월튼 지역의 철도에서 놀던 13살의 청소년 3명은 기차길에 얜 두동강난 인형이 버려진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곧 그것이 어린아이의 시신임을 알고 공포에 질려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언뜻 보기에 제임스는 기차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곧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쇼핑센터 CCTV 속 아이들의 이름은 당시 10세의 로버트 톰슨과 존 베너블스. 그날도 학교를 빼먹고 외출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 둘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로버트 톰슨은 5명의 형과 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자랐지만 아버지를 벗어나기 위해 만난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족들을 수시로 폭행하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로버트의 나이 많은 형제들은 방화,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로버트도 그 학대의 피해자라고 추측됩니다. 로버트는 어머니의 7번째 자식인 아버지가 다른 동생 벤을 돌보았는데 이게 로버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존 베너블스는 집안의 둘째였는데 형과 동생은 발달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부모에게 소외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우울증을 앓았고 존을 포함한 아이들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둘은 절친한 친구로 종종 학교를 빼먹고 물건을 훔치는 등 자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3년 2월 12일 그날도 학교에서 나온 둘은 공원에서 지나가던 노인에게 쓰레기를 던지며 놀다가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작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그날은 좀 다른 것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였던 3살 여자아이와 2살 남자아이는 그 어머니의 제지에 실패로 끝났고 결국 제임스 불거를 데려가는데 성공합니다. 둘은 제임스를 데리고 쇼핑센터를 나가 멀리 떨어진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임스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제임스가 자신들의 동생이라고 답하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공원을 지나갈 때 제임스는 탈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던 한 여성이 아이들이 제임스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세웠지만 무시하고 달려갔고 뒤를 쫓기 위해 아기를 근처에 있던 노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강아지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톰슨과 존은 제임스를 데리고 월튼의 철도선로 근처에 도착해서 아까 훔쳤던 파란색 페인트를 제임스의 눈에 뿌렸습니다.
이후 성적인 학대와 구타를 가해 제임스가 죽을 때까지 총 42개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제임스의 마지막 말은 엄마가 보고 싶어 였다고 합니다. 로버트와 존은 제임스가 열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기차길에 제임스의 시신을 두었고 이틀 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임스의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속옷은 피에 젖어 있었고 끔찍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 근처에서 파란색 페인트 깡통과 건전지 3개를 발견했고 성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혈흔이 묻은 세막대와 벽돌 등이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로버트와 제임스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존은 집에서 제임스의 실종 사건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경찰들이 소년들을 잡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또 그 소년들을 본다면 머리를 걷어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그의 어머니가 존에게 어린 소년이 철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했을 때 존은 불쌍한 엄마에 대한 걱정을 표했습니다. CCTV 속 아이들을 보고 경찰은 13세에서 14세 정도의 소년이라고 판단하고 수배했지만 증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로버트가 존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존의 자켓에는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있기까지 했습니다. 경찰들이 존을 데려가기 위해 집에 방문했을 때 존의 어머니 수잔이 문을 열고 비꼬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수잔은 존이 금요일에 집에 왔는데 자켓에 페인트가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존의 그 자켓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파란색 페인트가 튀었습니다. 심지어 소매에 작은 손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존은 어머니를 붙잡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엄마,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경찰은 톰슨과 존이 용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렸고 사건의 목격자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두 소년에게서 혈액, 머리카락, 손톱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I just want to know a little bit about you now, okay? What's your hobby then? Skipping school. Skipping school, is that right? That's not happy. It's only the truth that we're Yeah, but concerned if Johnny's threw a brick in his face. Strand! We never got a kid, Mom. We never got a kid. He took him around, so I started throwing bricks at him. 어머니를 대동하고 신문이 시작되었고 로버트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자백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존은 곧 내가 그를 죽였어요. 그의 엄마는 어때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존의 엄마는 분노해서 일찍이 알았다면 바로 분노한 시민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대신 경찰서에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내내 로버트는 자신이 불리한 대목이면 울음을 꾸며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로버트가 주동자고 존이 그 추종자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주동자로 지목했습니다. 존은 아기를 납치는 것이 로버트의 계획이었고 운하로 데려가서 아이를 밀어버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로버트는 존이 벽돌을 아기의 얼굴에 던졌고 자신은 아기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다고 했죠. 제임스를 납치하기 전에 한 아이를 납치해 쇼핑센터 옆에 번잡한 도로로 끌고 가서 다가오는 차량 속으로 밀어넣을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심지어 자신도 어린 동생이 있는데 아기를 죽이고 싶었다면 동생을 죽이지 못하러 아기를 납치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성적학대의 수단이라고 지목되는 증거 중 하나인 건전지 대목에서는 두 아이는 공통적으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언급하기 싫어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로버트와 존의 정신적인 심리 상태와 관련된 명확한 범행 동기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만 로버트가 동생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같은 또래 아이인 제임스에게 투영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로버트의 공격 형태를 성적 동기와 관련지었을 때 로버트는 놀라지 않았고 대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불과 10살이었는데도 말이죠.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중의 관심이 뜨거웠고 그에 따라 이례적으로 2명의 소년범들은 성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들이 법정으로 이동할 때 시민들은 분노해서 그 밴을 공격했습니다. 또 그들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 가족들에게 테러를 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신문에서는 두 어린 범죄자의 가정을 샅샅이 조사해서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후에도 가족들은 테러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현대 영국에서 250년 동안 가장 어린 살인범들이었기 때문에 법정에 발받침대를 설치해야 했고 구경꾼들이 물건을 던질까봐 보호대도 설치해야 했습니다. 재판에는 어머니를 제외한 제임스의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제임스의 어머니 데니스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과열되어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품들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제임스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정에서 법의학자들은 제임스가 입었던 아노락 저지, 스카프, 속옷에서 흠집과 벽돌 가루를 발견했는데 강하게 부딪혔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임스의 뺨에 난 자국은 아이들의 신발 아코의 무늬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밝혀진 것은 존이 아버지의 집에서 본 영화 중 하나인 차일드 플레이 한 장면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파란색 페인트를 붓는 장면이 있었고 존이 이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이 범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들은 18세가 되어 재심을 받을 때까지 수감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소년범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99년 후반에 유럽 법원은 로버트 톰슨과 존 베너블스가 10살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소송 비용을 배상받고 2001년 18세의 나이로 풀려났습니다. 또한 익명성을 보장받는 범죄자 명단에 포함되어 신분을 바꾸고 보호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둘 모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고 있으며 이름과 신분, 사회보장번호까지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평생 익명을 보장받는 영국의 범죄자는 존과 로버트를 포함하여 총 6명이며 법무부 사회보호과의 고위 공무원, 최대 2명의 보호관찰관, 범인이 사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휘관급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만이 범인의 본래 신원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자들의 새로운 삶은 납세자의 돈으로 충당되는데 때로는 새로운 이름, 국민보험번호, 여권 등의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존과 로버트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원이 공개되면 끔찍한 결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의 아버지는 소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반면에 정부는 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관련 소송에 총 32만 파운드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다고 합니다. 두 범죄자는 출소 이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동자로 여겨졌던 로버트 톰슨은 풀려난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동성연인과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존 베너블스는 2001년 석방 직전 보호소의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 직원은 정직당했습니다. 이후 2002년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었는데 당시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어 기소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직장에서 자신의 신분이 유출되었다고 보호관찰관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존은 자신의 컴퓨터를 깡통따개로 부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수상했던 보호관찰관은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2살짜리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과 7살에서 8살 어린이 등의 아동성적학대 자료가 나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2017년에 동일한 범죄로 또다시 수감되었고 2018년에는 1000개 이상의 아동학대 이미지와 어린아이와 관계하는 방법을 담은 소아성애자 매뉴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을 받고 또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존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당국이 해외 정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근황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분노한 대중이 존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글을 내려달라는 신고에도 페이스북 관리자 측이 거부하다가 당국의 권고로 관련 글들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의 부모님은 사건 이후 이혼했지만 제임스를 기리는 단체를 만들고 책을 썼습니다. 두 범죄자의 재감을 위해 시위를 벌이며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이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제임스의 어머니를 8년 동안 스토킹한 범죄자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제임스의 어머니는 아직도 저녁 식사에 제임스를 위한 빈 의자를 둔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배우인 티나는 가해자의 신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감옥을 갈 뻔했습니다. 제임스의 시신을 발견한 3명의 청소년 중 1명은 이후 마약상이 되어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제임스의 시신을 발견한 일로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